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그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했는데 동네마다 규칙이 다른지 그 동네는 술래가 저를 찾지 못하면 끝까지 못 나온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면 튀어나오면서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기네들은 못 찾아도 끝까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도시에서 놀러 온 저를 골리려는 아이들의 장난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진짜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끝까지 담벼락과 풀숲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누가 저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6살 어린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4시간, 5시간을 숨어 있으니 어른들이 난리가 나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랑 같이 놀던 아이들이 그제야 자기네들이 절 속였다고 울며 고백하며 있는 대로 혼이 나고 할머니와 동네 어른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온 동네가 저를 찾아 헤매던 끝에 저는 반탈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이거 고지식하게 답이 하나인 줄만 알고 사는 애네. 답 나오면 다른 건 생각도 안 하는 애야. 이 험한 세상 어찌 사나, 어찌 살아. 그렇게 동네 아저씨 등에 업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할머니는 내내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죠. 그 성격이 저의 평생을 야금야금 힘들게 할 줄은 말입니다. 일단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 않고 그것만 보는 저는 남자도 그렇게 만나고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포부가 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25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돈을 벌어도 푼돈 아닌 큰 돈을 원하고 일을 시작해도 일단 배포가 크게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돈도 써본 놈이 쓰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일단 사람은 뭐든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경험을 해야 그 그릇만큼 커지는 거라고.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든든하게 듣기가 좋은지요. 당당하고 배포 큰 그 모습에 꽂힌 저는 그 이후로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건 그래, 저 사람은 큰일 할 사람이니까 라며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그게 답이고 유일한 길인 줄 알았던 거죠. 물론 제가 바보는 아니니 남편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행력도 좋고 꿈도 크고 베푸는 마음도 넉넉한 걸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기도 했으니 서서히 그의 태도에 저도 물들어갔던 거겠지요. 청혼할 때도 그가 제게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평생 너 혼자 애쓰게 하지 않아. 늘 네 앞에 든든한 그런 남편이 될게. 그 말 하나를 믿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시어머니도 늘 제게 복덩어리가 들어와 남편이 잘 된다면서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시댁도 저희 집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라 전세로 일단 신혼집을 구하고 남편과 저는 몇 년 안에 이곳을 벗어나 번듯한 집을 사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나는 고지식하고 또 전통적인 사람이기도 해. 당신이 가정을 잘 살펴주고 아이를 잘 키워주면 좋겠어. 돈은 내가 벌게. 가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저는 또 그게 남편의 뜻이라면 그걸 따라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아이가 찾아왔고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양육하는데 제 온 힘을 다 쏟았죠.
그저 얼른 성공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만 굳건히 믿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는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나마 결혼할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안도의 지점으로 삼아야 할 만큼 그 이후로는 불안함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사업을 시도했거든요. 저기, 이번에도 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거야? 투자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나 뭐. 걱정 마.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아이템이야. 당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좀 불안한데. 당신이 날 응원해줘야지. 누가 날 응원하겠어. 그리고 집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기세워줘도 될까 말까 한 게 사업인데 이러면 서운하지. 그게 아니고, 벌써 우리 결혼하고 3년째고,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지금 모아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잖아. 당신도 벌써 4번째 사업 도전이고, 좀 불안해서 그런 거지. 에휴,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냥 내가 참고 가르친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서운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원래 사업이라는 건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해. 계속해서 뭔가를 쏟아내서 어느 정도 시기와 운이 차면 그때부터 딱, 소위 대박이라는 게 터지는 거라고. 이번에는 느낌이 와. 이건 대박이야. 조만간 복층집에서 도우미 부리면서 살 준비나 하라고. 남편은 정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 자신만만했습니다. 하긴 지금까지 자신감 하나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기는 했죠.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탠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키우며 그 아들 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인 제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분이죠. 처음 어머님께 인사를 갔던 날 어머님이 눈물을 찍어내며 하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이어져 오는 대사입니다. 나는 세상 천지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너는 부럽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렇게 번듯한 사람이랑 부부로 맺어져서 평생 든든하게 호강하며 살 팔자가 훤하게 펼쳐지는데 그게 아주 불보듯 뻔하게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안 부럽겠니? 너 진짜 내 아들이 네 남편이라 다행이고 복이고 감사인 줄 알거라. 아유, 부러운 것.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생글생글 웃고 말았죠. 살다 살다 자기 아들이랑 살아서 부럽다는 얘기를 들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농담이 아니셨더라고요. 이후로도 계속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을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저렇게 좌절없이 바로바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서 가장 노릇하고 가정 책임지려고 하는 남자 별로 없다 너. 아유,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야 할 텐데 요즘 것들은 감사를 몰라서. 그렇게 제게 복이라는 걸 강조하고 남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순간 쑥 들어가게 된 건 결혼 8년 차 때였습니다. 계속 휘청휘청하며 위태롭던 남편의 사업이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냥 망해서 제로가 된 게 아니라 동업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갚아줘야 할 것만 5억이 넘는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편이 하던 사업은 미생물과 식물을 사용해서 오수나 폐수를 정화하는 아이디어 사업이었는데 이게 꽤 효과도 좋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라 비전도 좋았거든요. 남편이 아이디어 특허를 내면서 친구와 회사를 내고 그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내서 사방에서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망하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큰 돈 벌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아니, 혹시 당신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사모님 행세하면서 흥청망청 쓰고 다닐까봐 비밀로 했었지. 좀 더 안정되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짧은 호시절 동안 당신 혼자 즐기고 살았던 거야? 난 집에서 아등바등 고생하고? 내가 혼자 뭘 즐기긴. 보니까 회사차로 외제차 비싼 거 뽑아서 몰고 다니고 회사 내의 그림은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걸어? 아니, 오수철이 회사에 1억짜리 그림이 말이나 돼? 에이씨, 그럼 수십억 투자에 그 정도도 못 쓰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뒷돈이나 좀 챙겨두는 건데. 기껏해야 술집이나. 뭐? 술집? 그동안 남편이 몇 번이고 사업을 말아먹어 집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고 다시 월세로 바꾸면서도 한 번 소리를 높여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고 나서 집으로 날아오는 각종 독촉장, 미납금 내역, 리스 내역, 채무와 채권단이 보낸 서류들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혼자 그래도 사치하며 놀 건 다 놀았던 거 있죠. 결국 남편 혼자 호시절 누리던 건 딱 6개월이었고 저희 식구는 당장 집 월세 낼 돈도 없어 땅바닥으로 나앉게 생긴 거죠. 6살 아들은 뭘 모르니 아이들 다 갖고 노는 변신 로봇 사달라고 울어대는데 저는 당장 3,400원 나온 도시가스 요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집을 정리하고 시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사실 엄청 싸웠습니다. 여보,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친정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방 제일 큰 거 비워주신다고 거기서 우리 세 식구 살라고 하셔. 너는 지금 나한테 처가살이 하라는 거야? 나 그거 못해. 남자는 그것도 사업하는 남자가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자존심이야. 그거 잃으면 바로 죽는 거야. 우리 같은 사업가는. 그런데 나한테 그 자존심 죽이고 너희 집으로 들어가자고?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해. 지금 이 상황에 자존심이 문제야?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님 댁 방 2개짜리 집이야. 그나마 방 하나는 도련님이 쓰시는 건데 그 방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 당신도. 담뱃진으로 누렇게 벽지 다 찌들고 들어가기만 해도 담배 냄새 때문에 두통이 나는데 거기서 우리 애를 어떻게 재워? 그렇다고 어머님 방 뺏어? 현실적으로 그 집보단 우리 집이. 시끄러워. 가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넌 나 기죽여서 뭐 좋은 일 있냐? 그냥 조금 참으면 되는 걸. 그걸 참기가 싫어서 진짜.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해. 뭘 하기를 해. 그렇게 남편은 굳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집으로 살림을 정리해서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이 훨씬 편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정말 100% 남편의 입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저와 아들의 순환과 고난은 시작이었거든요. 아이고, 복 가득하고 잘 나가던 내 아들. 대체 누가 복을 막아서 애가 저렇게 안 풀리냐? 아휴. 엄마, 그만해. 사람이 다 고비가 있고 그런 거지. 원래 시련 뒤에 더 큰 성공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이러고 살 애가 아닌데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런다. 아휴, 그러게 사람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노려보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아주 큰 재앙 덩어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진짜. 억울함이 하늘을 찔렀지만 참 이게 돈 없는 게 죄라고 그 말은 가족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어서 저희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들 앞길 막고 말아먹고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주 기세등등하게 저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하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아들 받아주는 김에 받아줬다는 거 잊지 말고 여기서 네 본분 다해야 된다. 나 구질구질한 옛날 여자들처럼 다 참고 내 아들 내 손주니까 희생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 생활비 다 받을 거고 너 살림도 다 하게 할 거다. 네, 어머님. 그냥 살 생각은 없어요. 당연하지. 너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아예 지금부터 그 생각 버려라. 사람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마음 먹으면 태산도 먹어 치울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관리비랑 수도전기 이런 거 다 절반 계산하자. 아, 그리고 장은 내가 보던 게 있으니 내가 생활비 안에서 보고 요리, 빨래, 청소 이런 건 네가 하고 규모 있게 야무지게 해서 얼른 네 남편 재기하는 데 힘 보태. 시어머니가 한 말은 사실 틀린 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입장이고 부당하다는 것만 빼면요. 저희가 애써서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면 그중에 시어머니가 장을 보시는 건 정말 30만 원어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른 넷의 아이 하나가 한 달에 30만 원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무조건 떨이로 다 시들거나 상하기 전에 것만 사서 요리를 하고 그나마 그런 건 제가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 말을 들어보면 가끔 저 빼고 밖에서들 만나 외식들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다가 아들이 어느 날 슬그머니 저한테 다가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아들이 내민 건 냅킨에 쌓여져 있는 소갈비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할머니랑 삼촌이랑 아빠랑 먹었는데 엄마 생각나서 내가 싸왔어. 소갈비를 먹었다고? 언제? 나 어린이집에서 올 때. 할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할머니가 밥 먹고 가자 그래서 갔더니 아빠랑 삼촌이랑 있었어. 세상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안 그래도 어쩐 일로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당신이 하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제 일 도와주시는 줄 알고 너무 고마워서 속으로 눈물까지 찔끔 흘렸는데 알고 보니 저 빼고 나머지 식구들이 소갈비를 두둑히 먹은 거 있죠. 어쩐지 저한테 전화해서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갈 일이 있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어머님이 후다닥 전화하실 때부터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보통 어머님, 다른 사람 만날 때 저희 아들 안 데리고 가시거든요. 사람이 참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것만큼 마음 상하는 것 없는데 아무도 제 생각 않는 와중에 어린 아들이 눈치 보며 그 한 조각 갈비를 냅킨에 싸온 걸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냅킨이 다 말라붙어서 갈비인지 휴지 덩어리인지 모를 그것을 꾹꾹 눌러 참으며 씹는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퇴근을 하더라고요. 분명 같이 밥 먹었으면서 어머니와 따로 들어오는 치사한 치밀함까지 보이길래 그때는 정말 저도 못 참아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 나 빼고 갈비 먹으니까 좋아? 어? 이 어린 게 엄마 준다고 한 조각 싸웠더라. 애보다 못한 어른 되니까 좋니? 아이, 그냥 우연히. 우연히 만나서 얼결에 먹은 거 가지고. 넌 그리고 집밥 좋아하잖아. 집밥 좋아하는 주부가 어딨어. 뭉그러져도 남이 한 밥 좋아하는 게 주부지. 당신 이번 달에도 한 푼 못 벌어서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는 거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그랬는데 갈비가 목으로 넘어가니? 에이씨, 진짜 먹은 거 얹히게. 야, 그러면 너도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든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한번 해봐 어디. 남편이 아나 무인으로 그렇게 버럭하는데 순간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이러고 사느니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 남편만 보고 살았는지 갑자기 제 자신이 한심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왜 저를 걱정하셨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 일할 거야. 내가 일해서 돈 벌 테니까 나 말리지 마. 아이고, 야, 그게 말처럼 쉽냐? 이래서 집에서 일하던 여자들은 안 돼. 앉아서 편하게 바깥 보니까 만사가 다 편해 보이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남편이 정말 크게 비웃으면서 저한테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어깃장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불타오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염치불구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찾아보고 혹시 저한테 일을 줄 만한 곳이 있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언니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 혹시 나랑 남편 따라다니면서 도배 장판 일 좀 해볼래? 도배 장판이요? 언니, 그거 기술이 없는데 할 수 있어요? 기술은 우리가 있으니까 너는 옆에서 보조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초보도 할 수 있는 곳은 너 혼자 하면 돼. 이거 일당도 꽤 세고 지금 우리 남편이 새로 재개발해서 완전히 리뉴얼한 단지 하나 다 맡았거든. 그거 다 하면은 꽤 쏠쏠할 텐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언니의 제안에 저는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단돈 5만 원을 벌더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날부터 당장 작업복으로 입을 만한 거 하나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집에서 억눌러 왔던 스트레스를 장판을 쫙쫙 펴고 힘을 줘서 번쩍번쩍 드러나르고 도배를 하면서 힘차게 팔 움직여 풀 바르며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지를 붙이면서 싹싹 기포 빼서 밀어내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나 힐링이었거든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니 배우는 것도 빨라졌어요. 오죽하면 형부가 저를 보면서 껄껄 웃으며 3년간 따라다닌 자기 마누라보다 낫다며 마누라 두고 저랑 동업해야겠다고 농담을 다 던질 정도였습니다. 그 언니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손에 악력이 센 아이였잖아. 이건 순간적 손힘으로 착착 붙여주는 게 엄청 중요한 작업이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깡은 있는데 이 근육으로 쓰는 팔 힘이 부족하잖니. 그래서 늘 남편이 나한테 한 끗 차이 아쉽다고 했었는데 얘, 너 보니까 남편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는지 너무 잘 알겠다. 네가 붙인 데랑 내가 붙인 데랑 이 밀도가 달라. 너 이거 소질 있어. 진짜 한번 해봐. 언니,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이거 우리 조금 따라다니면서 1년만 바짝 배우고 그 다음부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시간 안 돼서 못하는 일들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그거 네 일로 잡아서 해봐. 어차피 우리는 몸은 2개고 일은 많고 남 주기는 아까운 그런 일들 되게 많아. 그거 네가 가져가면 우리로서도 좋지 뭐. 그 언니 얘기를 들으며 사실 저는 한 줄기 희망이 저를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적성에도 맞고 저만 조금 열심히 하면 꽤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그 언니 부부를 묵묵하게 따라다니며 정말 열심히 도배와 장판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길래 도배 장판 일 한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비웃든지 제가 정말 그 비웃는 모습에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남편은 저를 크게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세상에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몸 쓰는 일을 대뜸 시작하냐며 이래서 사람은 자기가 놀던 물이 중요하다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 남편보다 훨씬 떳떳하거든요. 남편은 사업이 그렇게 대차게 망한 이후에도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도 없이 계속 이상한 데 투자를 했습니다. 기껏 직장을 들어가도 정말 딱 그 6개월 큰돈 만졌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내가 이런 돈 벌 사람이 아니었다며 그만두고를 반복했어요. 당연히 제대로 돈을 벌어 놓은 적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시어머니의 신경질도 늘어나고 시어머니의 욕바지, 신경질 바지가 된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의 차비며 면접비까지 다 되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꼴에 그건 또 자존심이 상하는지 저한테 돈 좀 번다고 남편 무시한다고 그걸 가지고 또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참 이중적이게도 당신 아들이 그렇게 또 구박받는 건 싫으셨는지 저를 드자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얘, 너 그거 꼴랑 몸 써가지고 돈 좀 번다고? 내 아들 무시하고 그러면 너 큰 벌 받는다. 너 어쩌니 저쩌니 해도 네 남편이고 애 아빠야. 네가 가장을 존중하고 잘 세워줘야 가장이 일이 잘 되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존중을 안 하는데 밖에서 존경받을 수가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다 안 풀리는 거. 네가 내 아들을 개똥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개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외골수로 자기 아들 편만 들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정말 아나무인, 점점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아예 다 그만두고 들어앉아 진득하니 사업 구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죠. 제가 펄펄 뛰고 난리를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람도 한 템포 쉬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바로 생활전선 뛰어드느나 머리 식힐 시간이 없었다며 그동안 남편한테 신세진 거 갚는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가장 노릇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리고 나도 얼마 전에 허리 다친 게 좀 도져서 더 이상 일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네가 밖에서 일하면 애 봐줘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집에서 애나 보면서 살림하고 할 테니까 당분간 돈은 네가 좀 벌어야겠다. 이게 요즘엔 세상이 달라져서 굳이 남자가 애써서 돈 벌라는 법은 없어. 뭐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지. 네 남편 큰일 할 사람이니까 네 남편이 뭔가 제대로 구상해서 하기 전까진 네가 가장 노릇 좀 해라.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저는 지금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제가 버는 돈을 고스란히 다 얘기해주면 둘이서 눈이 땡그레져서 저한테 달라붙을까봐 제가 버는 돈의 3분의 1 정도만 오픈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니 얘기 안 하길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당할 만큼 당해서인지 어차피 제가 애써서 번 돈 저희 엄마 호강시켜주는 데 쓰고 싶지 시어머니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남편한테 쓰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제 아들과 엄마를 위한 돈은 거기다가 따로 모으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 돈이 있는 걸 알면 남편이 홀라당 갖다 써버릴 테니 생각해낸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제가 간신히 자기네들 생활비 정도나 벌어다 주는 줄 알고 저한테 있는 대로 거만을 떨더라고요. 가장 노릇을 하라느니 남편을 봉양하라느니 정말 고가운 소리를 마구마구 해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 딱 100들일 거예요. 그 안에 관리비며 장보고 먹고 사는 거 다 포함인 거 아시죠? 가끔 애랑 저는 외식하고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두 분이 알아서 드시고요. 뭐? 외식을 둘이만 하겠다고? 아니, 그리고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림을 하니? 에이, 어머니도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시든 채소, 떨이 과일 이런 거 사서 먹으면 충분히 하는 거 제가 아는데. 그리고 원래 바깥에서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고 들어올 수도 있죠.
제 아들이니 제가 먹이는 건 자유고요. 네가 아주 이제 막 나가는구나. 헤이, 막 나가긴요. 어머님한테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했지만 자업자득이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접고 철저하게 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간간히 일을 하긴 했지만 그나마 자기 용돈이라도 하면 다행일까? 조금도 가게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뭐 한다고 들어먹고 또 뭐 한다고 들어먹고 그렇게 몇 번 사업을 들어먹고 사람 속 터지게 하더니 10년 참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아들 6살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벌써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한테 처음 장판 일을 알려줬던 언니네 장판 가게를 사실상 반인수한 상태였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형부가 명의를 제 앞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나이 들어서 일이 좀 힘든 형부 대신에 제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일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워낙 형부가 인품 좋게 든든하게 거래처를 쌓아 놓으셔서 저는 사실 엎드려서 헤엄치는 것처럼 쉽게 고객들을 만나고 관리하는 편이긴 했죠. 큰 단지도 계약을 많이 해둔 상태라 사실 그 단지에 있는 고객들만 유지해도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업을 키우고 있는 동안 남편은 그나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한 푼 재산까지 다 털어먹고 말았습니다. 바로 살던 20평 아파트였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정말로 남편의 가능성을 믿으신 건지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팔아서 남편 사업 자금으로 대주신 겁니다. 정말 부모의 찐 사랑인 건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아집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들어도 안 될 사업을 시어머니와 남편만 잘 될 거라고 믿는 상황이었죠. 오죽하면 16살 먹은 제 아들이 저한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엄마, 아빠는 정말로 저게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아빠랑 할머니는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러니까 집까지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시겠지. 이거는 고등학생인 내가 봐도 안 될 일인데. 그래,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걸 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덤볐다가 홀딱 말아먹는 게 사업이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정말 조심해. 사업한다고 함부로 나서지도 말고 너한테 사업하자고 하는 사람들 함부로 믿지도 말고 아빠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살아봐.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은 미안하지만 그것밖에 없다. 아니에요, 엄마. 그것만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실패하는 자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적나라한 내 거울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 아빠인 게 슬픈 것뿐이죠. 미안하다. 아이고, 저런 아빠를 내가. 에이,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그런 말씀 하실 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아빠보다 어른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즉에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이상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들이 예상한 대로 남편의 마지막 도전은 대차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20평 다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저희는 낡은 빌라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시어머니의 외골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반지하 빌라 그 전세금을 다시 빼서 월세로 돌린 후 남편에게 진짜 마지막이라며 사업 자금을 또 대주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빌라 주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몹시 미심쩍은 얼굴로 전세로 들어온 지 2달 만에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집 치고 제대로 월세 내는 집 못 봤다며 저한테 월세는 꼬박꼬박 낼 수 있는 거냐고 확인을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어쨌건 월세는 밀리지 않고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저희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남편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받고 시작한 그 일이 엄청난 대박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로 더 큰 대박이었어요. 한참 방역에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던 시기와 남편의 아이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물렸던 거죠. 정말 사람 팔자 바뀌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제 지갑을 뒤지던 남편은 어느새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두둑하게 넣고 다니는 사장님으로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들한테 용돈을 막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거만하게 저한테 앞으로 생활비는 자기가 낼 테니 제가 버는 푼돈은 그냥 저 쓰라고 하대요. 제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일단 푼돈 취급하길래 제가 일단은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죠. 그러자 그때부터 내심 시어머니는 이때까지 남편 때문에 투자했다 잃었던 시어머니의 재산을 남편이 언제쯤 복원시켜 주려나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시어머니로서는 노후가 달린 집을 싹 다 남편한테 밀어넣었으니 남편이 빨리 아파트라도 번듯한 거 한 채 사주시길 바라실 만도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시어머니가 하자마자 남편이 아주 딱 잘라 거절하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나 이제는 그런 옛날에 저질렀던 실수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돈 벌린 거 가지고 자만해서 살 수 있는 거 집, 건물, 내 이런 거부터 내가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 그게 내 패망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 끝까지 사업에 재투자해서 사업이 완전히 제대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아파트 이런 거 일절 없어요. 엄마도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니,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나도 너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뭔가 그래도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위로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자식한테 받는 위로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시고 일단 지금은 사업이 바로 서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잘 되고 있는 거 거기 초치고 싶어요? 아니, 얘는 무슨 또 말을 너는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내가 뭘 언제 초를 쳤다고. 알았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집도 너무 좀 그렇고 해서 좀 넓혀서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지. 됐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사장님 됐다고 일 그만두고 그럴 생각하지 마. 일하는 여자 좋잖아. 계속 일해서 돈 벌고 앞으로 살림 비용도 나랑 반반씩 내고 굳이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집안을 유지하는 비용을 혼자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고 아들도 우리 둘이서 같이 낳아 키우는 거고 반반 딱 좋은 거 같지 않아? 그렇게 반반이 좋으면 당신이 백수로 놀았던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했던 거는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투자지. 이 사람이 사업을 모르네. 투자의 개념도 모르고. 그거는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항목이야. 당신이 나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아니라고. 참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나는 말이 딱 알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편한 대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는 진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뭔가 엄청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거기서 당신이 불만을 얘기하면 제가 자기 아들 드잡이할 것 같으니 그냥 그거는 또 싫었는지 별말 않고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 참겠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얻어내지 못한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거였죠. 그냥 하다 못해 비가 오면 비 오는 것까지도 제 탓인 거예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이불 빨래 해야 되는데 비가 왔다고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니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일한다고 거세져서 자기 엄마 기죽인다고 화를 내고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분란의 중심에 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점점 지쳐가던 그때 제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바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며칠 밥도 잘 안 먹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길래 제가 걱정이 돼서 아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들이 한참 예민한 고3인데 일하는 엄마라서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저도 나름대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한 바가지 쏟는 겁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사내 자식이 이렇게 울 일이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순간 뒤통수에서 누가 도끼로 제 머리를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니. 아니, 나 얼마 전에 입학 설명회 갔다 왔잖아. 근데 그 학교 앞에 있는 모텔촌에서 아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 봤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끌어 안아주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굉장히 씻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씻으라고 잔소리를 해도 그냥 집에만 있으면 3일이고 4일이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그냥 몸에서 온갖 비누 냄새와 향수 냄새를 돌아가면서 풀풀 풍기고 본인도 엄청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냐고 누가 본다고 그러냐고 하면 화를 버럭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인데 그럴 때마다 더럽게 하고 갈 수 있냐고 오히려 저한테 성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보이려고 몸을 정돈하는 것과 여자 만나려고 몸에다가 오만 거 다 갖다 뿌리는 것과 냄새부터 다르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상황만 보고 있었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자기 아들한테 그 사실을 들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냥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 좀 끼고 20평대 새 아파트도 계약을 했거든요. 아들과 거기서 둘이 의지하며 살아보겠다고 서로 결정을 했죠. 아빠 때문에 고3인 아들 마음껏 공부할 공부만 해도 모자랄 그 시기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저를 붙들고 펑펑 우는데 이놈의 인간 진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제가 화가 진짜로 많이 났습니다.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르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선언했습니다. 저 나가려고요. 분가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가 어디로 분가를 하니?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얼마 전에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요. 거기로 나가서 살려고요. 어머니는 여기서 아들이랑 사세요. 저 이혼도 할 거거든요. 뭐? 이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그리고 아파트를 계약해? 어디 아파트? 새로 지은 거? 네, 새로 신축한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아니, 거길 네가 왜 들어가니?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지. 어머님이 거길 왜 들어가세요?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너희 부부 배려해가지고 집 해주고 지금까지 여기서 이러고 살았는데 당연히 그 집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 너는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다. 너는 이 집 고쳐서 살고 나는 그 집 들어가야겠다. 내가 멀쩡한 집 너희들 때문에 팔고 여기에 꾸겨져 살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억울했는 줄 아니? 잘 됐네. 그 새 집은 내가 들어간다. 어머님, 그 집 판 거 저랑 손주 때문에 파신 거 아니라 어머니 아들 사업 자금 대준다고 파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저희 때문에 팔았다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건 어머님도 그거 양심 없으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집 판 돈으로 이득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생활비 낼 거 다 냈고요.
지금 십수년간,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제가 생활비 보태고 있고요. 제가 번 돈 어머니랑 저 사람 쓰는 돈으로 다 들어갔고요. 제 아들도 제가 번 돈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는 없죠. 너무 순애가 그렇게 계산을 이상하게 하니? 네 남편 성공했으니까 넌 앞으로 네 남편 덕 보고 살 거 아니야. 나는 그 덕 볼 남편도 없고 나한테 그 복 많은 아들 네가 데리고 갔으니까 그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그 복 많은 아들 제가 그만 살 거라니까요. 어머니가 다시 데려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아이 몰라. 난 그 집 들어갈 거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삿날 시어머니가 자기 짐을 다 싸들고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올 줄은 말이죠. 한참 이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기의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에 가방을 놓고는 대자로 누워버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이혼당해서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바꿔. 그러면서 글쎄 이불 펴고 그 위에 누워버리시는 거 있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솟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혼을 당하기는 누가 당해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한 건데 그걸 무슨 협박인 양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사실 되게 연약한 여자였는데 도배장판 일 십수년 하다 보니 정말 힘이 장사처럼 세졌거든요. 시어머니 이불에 돌돌 말아 멍석처럼 말아서 난짝 들어 집 밖으로 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광경을 퇴근해서 들어오던 남편이 봤죠. 아주 들어오는 표정을 보니 과간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살 거라고 얘기한 듯 꼭 자기가 살 것인 양 눌러랄라 들어오는 꼴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난짝 들어 복도로 내놓는 걸 보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냅다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도배장판으로 다져진 매운 손맛을 보고 나더니 남편이 얼빠진 얼굴로 멍하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야, 너 아주 대차게 바람 피우고 너 사귀는 여자한테 오피스텔 사줬더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주 젊고 예쁜 여자던데? 그래, 네 엄마 집 사줄 돈은 없고 그 여자 오피스텔 사줄 돈은 있었니? 야, 그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집 두 채는 살 정도로 비싼 거더라. 아주 통도 커, 아주. 제 얘기를 듣고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고 시어머니는 이불에 말린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가 누구한테 뭘 사줬다는 거야? 어머니 아들이요.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세상에 5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줬어요. 어머니, 오피스텔 5억짜리면 얼마나 고대광실 같고 크고 럭셔리한 줄 아세요? 앞에 막 경비 아저씨가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 막고요. 공짜로 그 안에 있는 헬스클럽도 막 쓸 수 있고 엄청 호텔처럼 고급진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그런 오피스텔을 여자한테 사줬더라니까요. 이 인간 그 여자랑 아주 희희낙락 요즘에 행복하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정말로 큰 충격에 빠진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둘째치고 자기 아들이 어머님이 아닌 다른 여자한테 뭔가를 더 잘해줬다는 그 사실이 어머님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참 끝까지 이기적이신 분이죠. 며느리가 바람난 아들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끓고 천불이 솟아 잿덩이가 된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아들이 자기보다 다른 여자한테 더 좋은 거 해줬다는 그 사실이 억울하고 분해서 어머님은 다리 뻗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두 모자를 밖에 두고 문을 쾅 닫아버렸죠. 저는 남편과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저래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던 남편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으로 번 돈은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팅기고
세상에 이 치사한 인간이 아들이 1년 뒤면 성인이니까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인간한테 양육비 같은 거 받아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그동안 남편 대신 가정을 꾸려왔던 게 인정이 돼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저는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아들 명의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는 아빠가 준 돈이다라는 그 명목 하나는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제 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바람핀 거 목격한 그 아빠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무슨 염치인지 아들에 대한 인연은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씩 아들이 남편을 만나고 온 날이면 저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드라마 보던 남편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세상에, 저랑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완전히 폭삭 망했더라고요. 아들이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엄마, 내가 그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거 본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완전 진짜 조직적인 꽃뱀이었대. 아빠 완전히 다 말려서 회사 주식도 그 여자한테 엄청 많이 주고 무슨 이사? 뭐 그런 걸로도 막 등재시켜주고 그랬다네. 그런데 그 여자가 다 날려먹고 회사도 아빠 몰래 다른 데 매각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아빠 완전 개탈됐어. 아휴, 그래. 그 바가지 왜 안 새나 했다. 아빠가 오늘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좀 창피했어. 또 뭐라 그랬는데? 또 얼마나 창피한 얘기를 했을까? 혹시 엄마한테 줬던 위자료 5천 엄마가 그거 내 앞으로 해놨다고 들었다며. 그거 미리 엄마한테 좀 달라고 해서 아빠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한테 줬던 돈도 뺏어가고 싶은 거지. 아이고, 세상에 등신천지. 진짜 얘 미안하다. 그래도 넌 내 피가 더 많이 섞였을 거야. 넌 그런 인간이랑은 다를 테니까. 너 저기 아빠처럼 안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엄마, 나는 진짜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정말 너무 내 아빠지만 어이없고 끔찍해. 에휴. 아들과 저는 남편의 말로를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자기 아빠 때문에 한 3개월 방황했던 아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막판에 꽤 공부를 잘해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들이 합격증 앞에 놓고 저한테 큰절 올리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이렇게 잘 키워줘서 엄마 덕에 자기가 그래도 다른 생각 안 하고 잘 클 수 있었다며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제가 정말 아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장판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세상에, 며칠 전에는 전 남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혹시 장판 일 자기한테도 일부 떼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삭제 버튼 누르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디서 남의 사업에 그 부정한 기운을 뻗치려고 하는지 양심도 없는 인간 아닌가요? 앞으로 그 사람한테 오는 연락은 일체 받지 않고 아들과 저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